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2018년 시험은 10월 27일에 있습니다만은 그때 시험 볼 때까지 공법을 담당하게 될 방한소랍니다. 저하고 초매심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하게 될 과목은 공법인데요. 이 기본서를 가지고 6월까지 반복적으로 3회독 우리가 전개할 예정입니다. 첫날이니까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 먼저 목차를 좀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죠.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인데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개 법률 바로 문항수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체크해 보도록 하죠. 1파트 하나 있죠. 1파트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나오는데 이 법은 공법 40문항 중 12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 법은 약 4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4주. 1월 내내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트, 2편 도시개발법 있죠. 이건 6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한 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한 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 말은 오늘 이 도시개발법을 하게 됐다 그러면 오늘 해서 오늘 끝내는 겁니다. 하루. 그래서 결석하시면 오늘 도시개발법 강의 들었는데 결석하시면 그 내용은 지나가는 격이 되죠. 그래서 본인에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강의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파트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 있죠. 이것도 6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것도 일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7문제 출제 이것도 1주. 그 다음에 주택법 7문제 출제 이것도 1주. 그 다음에 농지법 2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총 40문항이 출제됩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법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느냐. 국토의 계획 및 법률. 두 번째 건축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법에서 약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법을 특히 좀 관심 있게 봐두시고 더 나아가서 주택법. 이 주택법을 좀 잘 정리하시면 공법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법 40문항 중 최소한도 그 위에다 16문제 이상 딱 써놓으세요. 16문제 이상 그렇게 딱 써놓으시고 16문제 이상 맞춰 합격할 수 있습니다. 16문제 딱 맞추면 중개사법에서 한 20점 보태주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16개는 40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40점. 16개 맞은다는 것은 40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락제가 있기 때문에 40점 이상은 꼭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몇 개를 맞춰야 되는가? 16개. 만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른 과목은 다 100점 맞았건만 이 공법 소홀해가지고 15개밖에 못 맞췄다. 37.5 그러면 과락에 걸려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1월 2월에 걸쳐서 기초 이론으로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좀 기초적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개월은 보통 8주가 주어지는데 8주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3월하고 4월에도 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심화 이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6월 이것도 5월, 6월도 역시 이 기본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심화 이론, 핵심 정리, 비교 정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본서를 가지고는 그때까지 이걸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달에는 별도의 객관식 문제집이 나오는데 문제집을 가지고 이 기본서 병행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은 통영 모의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주 또 우리가 오늘 공법 수업 들었다 그러면 첫 시간은 모의고사 보고 50분 동안 그리고 채점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 기본서 요약집을 병행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1년 과정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부터 들어갈 겁니다. 1편 보시죠.
1편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법의 이름이 기니까 약자로 국토하고 계획하고 법해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할 예정이므로 그 참고하십시오. 국토계획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6페이지 보면은 이 법의 총칙이 나오죠. 제1절 제전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 이청이 나오죠.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 이 법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지난 그 해 기초 입문 과정을 그 동영상으로서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좀 동영상을 통해서 꼭 좀 듣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공법이 하는 도움이 되니까 그걸 꼭 좀 시간 내서 반복적으로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이제 이 공법 처음으로 하신 분도 계시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총 조금 전에 몇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6개.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시개발법 있었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을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해서 40문항을 가지고 출제해서 시험을 보고 있죠. 이 6개 법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적용 대상물은 부동산입니다. 왜? 이 6개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는 대상물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알죠? 토지하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를 하게 될 때 중개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되지 동산은 아니죠.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말하면 되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하고 그 정착물인 건축물이 대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토지하고 건축물인 부동산을 중개해서 중개해가지고 바로 중개계약 체결해서 중개수수료 받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중개 대상물인 토지와 관련해서 또 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중개를 해줄 때에 중개의뢰인에게 공법상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지고 있는가? 이용 제한. 그리고 어떠한 거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은행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 줘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해해 준 대가로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해 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이때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자기가 중개를 해 주고자 하는 이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법상 이용 제한권에 대하여 거래 제한권에 대하여 잘못 확인해서 잘못 설명해 가지고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상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법에.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깔끔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동산 하면 두 가지 있다 이랬는데 이 토지가 대표적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 남쪽에 있는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약자로 국토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토 이용할 때 바로 규제하자는 법이 이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등한 법률. 그래서 이 법은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그런 법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국토인 토지에는 또 다른 부동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규제하자. 그래서 공익을 보호하자는 법이 공법인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자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법이 중요하다. 이 법은 7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으로서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7문제 나오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인 토지 중에서도 도시공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요. 이 도시개발법은 이 국토 중에서도 새로운 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게 될 때 그 사업을 하여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을 하게 되는 특별법이 도시개발법으로서 이 법은 6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을 바로 약자로 정비법 이렇게 보겠는데 도시정비법 이렇게도 하고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건축해서 사용한 지 보통 40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게 돼요.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그 도시의 공간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도시공간 속에서도 달동네 같은 그 험난한 지역을 완전히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동네를 뜯어고치는 사업을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 사업. 오래된 공농택 단지를 철거해서 그 새롭게 재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 법도 6문제가 출시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농지법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농지 한에서만 정되는 법으로서 농지 소유할 때 제한하겠다. 농사 질 사람만 소유를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소유를 하도록 하자라는 농지 소유 제한하고 농지 전용하면 국토 내에 있는 농지 사라지니까 전용할 때 규제하겠다 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이 법은 2문제가 출제돼요. 이렇게 6개 법을 편의상 부동산항 공법해가지고 한감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바로 1순환, 2순환, 3순환에서 1월달, 2월달은 기초연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3월, 4월은 약간 내용을 심화시켜서 바로 심화이론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3순환 때는 바로 5월, 6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때는 바로 내용을 이제 중요한 것들 좀 핵심 정리를 해보고 또 비교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기본서 과정은. 이 과정이 끝나면 바로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아까 한다고 그랬죠.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문제풀이하면서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 드릴 건데
핵심 요약집을 평해서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은 바로 7월, 8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동형 모의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본 시험하고 똑같이 시험에 나올 것을 추출해서 약 4회분, 많게는 뭐 6회분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때에도 요약집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요약집은 앞으로 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쭉 진행할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계획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파트부터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토개법 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국토개법의 내용으로서 그게 나오죠. 자, 이 국토개법을 보면은 첫째 총칙이 나오고, 이 총칙은 이 국토계획법, 여기 보세요. 아까 이 법을 약적으로 국토개법으로 하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계략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들어가겠는데, 가장 먼저 목적이 나오는데, 보통 이 하나의 개별 법률을 만들 때는 1조에다가 이 법은 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목적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조라든가 3조를 통해서 그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용어의 정의편을 합니다. 용어의 정의편. 그리고 오늘은 이런 재정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법에서는 계획들이 먼저 나와요. 쭉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면은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15페이지 보면은 계획, 광역, 도시계, 도시군계획이 나오죠. 이런 계획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보면 23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게 보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광역 도시계획도 아까 나왔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죠. 몇 편이냐면은 30페이지 앞에 2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서 보면 쭉 넘어가면은 용도지역이 나올 거예요. 50페이지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죠. 이제 그래 이런 게 나오고요. 용도지역을 가볍게 볼까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50페이지 보면은 용도지역 의의가 나오고, 51페이지 용도지역구 구비 나오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도시적, 처음으로 오신 분들 밑줄 거 봐요. 도시적.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한 장 넘어가 보세요. 관리적 2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3페이지 농림적 가로 4번 차량의 보전적,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용도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이라 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용도지 명칭이 엄청 많죠. 51페이지 보면 다시 주거적도 있고, 주거적은 다시 전용 주거적이 있고요. 전용 주거적 중 두 가지가 있죠. 1종 전용, 2종 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주거적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주거적도 세 가지가 있죠. 1종, 2종, 3종 준 주거적이 있습니다. 또 상업적을 보면요, 넘어가 보세요. 상업적도 네 가지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권리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적이 있죠.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녹적 세 가지가 있죠. 보전, 생산, 자연, 녹식이라고 해. 그 다음에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이런 것들을 네 자로 뭐라고 하냐? 용도지역을 한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넘어가봐. 일단 넘어가서 보면 56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네 땅에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요, 각각 지역마다 그 안에 편입된 땅에다는 이런 것만 건축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죠. 용도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쫙 나 있죠. 제1종 전용 주거지 안에 있는 땅에다는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건축하면 처벌 받습니다.
바로 형사처벌하는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하도록 규제해서 이 내용을 실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2종 전용 주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을 때 기묘하게 활용되는 법률적 지시로서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3번 봐보세요. 제1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고 계신가요? 제1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박스 안에와 같다 해놓고 다만 몇 층에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4층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여러분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토지만 났다. 그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와 같은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몇 층에 갖게 멋진가요? 4층.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바로 이렇게 용도적별로 건축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쫙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금방 그런 것들은 건축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61페이지 봐봐요. 61페이지 보시면 6번 준주거지 안에서는 반대로 이것만은 못 진다. 이것만은 건축할 수 없다. 없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할 수 없는. 이것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상업재라는 것도 그래. 상업재가 네 가지 있는데 7번 8번 이런 게 있죠. 중심 상업재도 없는. 그래 없는 이거 아니면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상업적이 네 가지 있는데 네 가지는 없는 거. 이것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67페이지 13번 준공업적도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준공업적도 있는 거 아니라 없는 이렇게 돼. 없는 동그라미. 찾았나요? 준공업자 안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것은 건축할 수 없다.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보면 14번 봐볼까? 보전 녹지역이 있죠. 찾았나요? 보전 녹지역에서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몇 층에만 건축해라? 4층이야. 그 다음에 생산 녹지역도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는데 몇 층만 건축해라? 4층.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찍어놓고 넘어가 보셔. 넘어가셔서 자연 녹지역도 바로 70페이지 16번이 자연 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몇 층이야밖에 못 지어요? 4층.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을 때는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중개할 때는 5층짜리 질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요. 또 17번 이 72페이지 17번 보면은 보전 관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몇 층이야밖에 못 지냐? 4층. 이런 것을 살짝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생산관리역도 4층이야. 그 다음에 73페이지 19번 계획과정에서는 이것은 없는 했다 쳐봐요. 동그라미 쳐봐요. 19번은 없는. 그래야 계획관리역에 있는 땅에다도 바로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다 이건데요. 몇 층은 절대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됐나요? 4층 초과하는 거예요. 4층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73페이지 보고 계시죠? 73페이지 하단부에 19번 보고 계셔요? 거기는 몇 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4층. 그 말은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그 말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 농림자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76페이지 21번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와 같다 해가지고 뭐 옆에 보면 농어가 단독택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있죠. 오로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건폐 용률이 나오죠. 건폐 용률. 건폐이 뭐냐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라고 나왔나요? 건축 면적 비율이다. 그거. 그리고 밑에 2보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앞으로 공부해요. 근데 78페이지 보면 용도 지표로 건폐 용률 최대한들을 규제해 놓고 있죠. 이 수치들을 적용해서 건축물의 크기가 결정납니다. 넘어가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이제 용도 지구란 게 나올 거예요. 86페이지 용도 지구 하면은 현행 법에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9개로 줄어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개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다고요?
9개. 그래 86회 봐보세요. 86회 보면 경관 주고 고도 주고 방화 주고 방제 주고 보호 주고 취락 주고 개발층 주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주고 복합 용도 주고 총 몇 개를 용도 주로 하냐? 9개. 앞으로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 용도 주고 하면 이게 9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요? 용도 주고라고 그래요. 용도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 넘어가셔서 보면 한참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은 어디 나오냐? 95페이지 용도 구역이 나오죠. 용도 구역. 찾나요? 용도 구역은 5개를 말해. 몇 개를 말한다고요? 5개. 넘어가 봐. 뭘 말하냐? 제목만 일단 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 96페이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보계셔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크게 제목 봐봐요. 보계시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나올 거예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102페이지. 이렇게 5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구역. 그래. 그리고 제목을 먼저 딱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보시고 공부할 때 제목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크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큰 점을 좀 자주 익수하게. 그래 용도구역 총 몇 개 있느냐? 5개가 있다. 5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셔요.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 11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란 말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한다. 그래 어느 특정적을 보다 구체화 상세화시켜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지정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바로 그걸 지구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고. 넘어가 봐요. 쭉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가? 한참 넘어가서 보니까 123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 나오죠. 도시 군객시설 밑에 봅니까? 2번 기반시설 나오죠. 기반시설 한번 같이 볼까요? 앞으로 이제 이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기반시설 뭐냐 그러면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교통시설도 있고 교통시설에다가 체크해보고 도로 줄 거 봐요. 교통시설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로. 그 다음에 공항.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간시설도 있죠.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정도. 유통공시설도 있는데 수도, 공동구 이 정도.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도 있죠. 학교, 공공청사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방지시설 있죠. 방선 중요표, 방지시설하고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 중요표 3가지. 특히 환경기초시설 중요표 하시고. 그래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50개가 넘는데 그중에 환경기초시설은 4개밖에 안 되죠. 4개. 4개를 좀 잘 봐두셔봐. 바로 폐차장이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가 있고 수질은 방지시설 있죠.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고 있는 시설로서 이런 환경 기초시설은 몇 가지가 있는가? 4개.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종합우리시설과 이 세상을 드시면서 이용하게 될 그런 시설물을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고 있고요. 가축이 또 사라질 때, 이 세상을 사라질 때도 이용하게 되는 그 시설물을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고 있죠.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화시설, 자연장지. 작년엔 그게 합류 나왔어. 보건위생시설, 자연장지.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알죠. 수목장 같은 거, 장례식장, 도축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방지시설. 방지시설은 재해 예방시설을 방치하는데 하천. 하천하고 하수는 헷갈려서 안 될 거. 하천은 방지시설이죠. 근데 밑에 하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시설을 다 묶어서 4자로 뭐라 하는가? 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 것들 다 묶어서 말하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도 나오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러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셔. 넘어가서 보시면은
공동구라고 나와. 공동구.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126배 보면 땅 속에 도로 밑에다가 터널처럼 만들어놨어요. 터널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 수도관, 그 다음에 하수도관, 그 다음에 통신, 전화선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수해놓고 있는 그런 시설 문화래요. 이걸 공동구로 합니다. 공동구. 공동구로 해야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을 공부해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132페이지.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할 때 시설에다 동하셔봐요. 제목 132페이지 제목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할 때 시설에다 동하셔보세요. 132페이지 제목 제일 위에 시설 떠나셨나요? 거기다가 써봐.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이 정도 많은데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것들이 도로, 공원, 광장, 뭐 학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생각하면서 그래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광장, 학교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인 도로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라 국토개법에 따라. 자 그래 그 시행자들이 나오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법에서는 저기 159페이지 개발행 허가 파트가 나올 거예요. 개발행 허가. 개발행이 허가 해가지고 그 개발행이 허가 해가지고 159페이지 보면은 밑에 박스가 볼 거예요. 허가 대상인 개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라고. 건축물로 건축이 있습니다. 공장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토서 채취, 토지 분할, 물건 회사 등이 이 6가지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개발 행위라고 그래. 앞으로 이제 개발행위 하면은 그 뭘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떠올라야 돼.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 형질변경 행위, 그다음에 뭐라?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6가지를 개발행위라고 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규제합니다. 미리 허가권자한테 가서 관청한테 가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파트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 개발 밀도 관리라는 게 나와요. 몇 페이지냐면은 178페이지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와 관련해서 개발 밀도 관리가 나오죠. 개발 밀도 관리요. 이 개발 밀도 관리라는 것은 시내 이 도로, 공원, 시내 보면 나름대로 기반시 다 구축되어 있죠. 도로 같은 거,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바로 개발 행위가 빡빡이 일어나면 너무 많은 인구가 입대해서 그 기존의 도로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수도관이, 하수관이, 학교가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될 때에 더 이상 설치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을 포착해서 지정해가지고 이 개발 밀도를 정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를 좀 최소화시키도록 하고자 지은 것을 개발 밀도가 합니다. 그때 밀자가 빽빽하면이거든. 빽빽하게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행위가 빽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는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개발 밀도가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개발 밀도가 지정되면은 그 안에서는 건축물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5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이 구역을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25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그만큼 규모가 아주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입을 최소화시켜서 그 구역에 있는 기반설이 제 역할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 것을 개발 밀도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파트에서 공부할 것이고 181페이지 기반설 부담구역 있죠. 기반설 부담구역. 이 기반설 부담구역도 국토개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국토개법에서.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그 안에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을 좀 내놔야 돼요. 그래 신축과 증축하고자 한다 그러면 돈을 내야 하는데 민간인이.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기반설 부담구역도 우리가 이 국토개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보면 기반설 설치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한 장 넘어와서 보면 저기 184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나오죠.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우리 민간인이 아까 그 기반시설 부담계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 축소할 때 그 구역에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설치할 때 쓰기 위해서 내도록 하고 있는 돈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데 이 돈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을 보기 전에 192쪽을 먼저 좀 봅시다. 이것은 이제 192페이지, 192페이지. 찾았나요? 192페이지는 먼저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또 행정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을 바로 모셔다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에도 도독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다 두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앙도시는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위원회를 뭐라고 하는가? 중앙도시네. 이 정도는 좀 체크해 두십시오. 192페이지 중앙도시위원회 해서 설치 권한 해가지고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줄 거발 국토교통부에 줄까요? 국토교통부에 무엇을 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둔다. 이걸 꼭 체크해 두셔. 국토교통부에 찾았나요? 중앙도시위원회는 어디다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걸 미리 또 알으셔야 돼요. 중앙도시위원회는 어디에 있는가? 국토교통부. 뭐 하려고 두고 있는가? 동그라미 1번 줄 거 봐요. 제가 읽고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거기다 줄 거예요. 그래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위원회를 뭐라 하느냐? 중앙도시네. 중앙도시는 뭐 하느냐?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 하나 받으시고 남은 통과. 오른쪽 넘어가셔 봐요. 넘어가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넘어가서 보면은 194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제2절. 제2절 보면 지방도시내 나 있죠. 찾나요? 자, 지방도시내 해가지고 1번 시도도시내 할 때 줄 거 봐요. 2번 시군구 도시내 줄 거 봐요. 제목 줄 건나요? 두 개를 묶어버려요. 1번과 2번을. 시도도시내 할 때 시도도시내 시군구 도시내 해서 1번과 2번을 묶어요. 묶어버려. 크게 묶어가지고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는가? 지방도시내에게 제목에다 줄 거예요. 제목에다 지방도시내에 그다 줄 것이고 밑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고려 화살표. 그래 이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이에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그래서 시도도시내 시군구 도시내를 뭐라 한다? 지방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 시도도시에는 어디에 있느냐? 말 그대로 시도사가 근무하는 청에 있어요. 시도사가 근무하는 청에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봅시다. 다음 사항을 그 심의하기 위해서 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도도시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시도도시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1번 봅시다. 제가 읽고 하면 줄 것이에요.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정도 줄 것이에요.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다만 줄 것이고 밑에 심의에다만 줄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시도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서 시도에 두고 있는 위원회를 시도도시위원회를 한다. 그래 이 시도도시위원회도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도시위원회 일종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시군구 도시위원회 나와 있죠. 시군구 도시위원회를 보면은 밑에 여기다 줄 겁니다. 시군구 도시위원회는 박스에 보면 시, 군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 도시를 둔다. 그다 줄 거예요. 그래 시군구에도 이 도시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줄 거예요. 1번 끝에
제일 밑에 보면 1번 동그라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임된 사항의 심의 그 정도만 딱 찾아서 그래 이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자문이란 말도 있어. 자문 그 2번 시장 제가 읽고 하면 줄까 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 정도만 딱 그런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앞으로 진단하면 그런 조직이 있었지 이 조직이 이런 역할을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나온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되는가? 중앙도시계획하고 뭐가 있다? 지방도시계획. 이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국토교통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은 두 개를 묶어서 표현한다. 시도 도시계획하고 시군구 도시계획을 묶어서 시도 시군구는 지방이니까 지방도시계획을 한다. 이때 시도회는 시도 도시계획을 두고 있는데 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인 지방도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도사의 관할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또 시군구에 있는 시군구 도시계획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그네들의 자문에 응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를 딱 눈으로 받으세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용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그네들이 남용하면 우리의 사익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네들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로서 바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근거하여 어떤 권한 행사할 때 권한 남용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상태라면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시도사와 권한 행사할 때 바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면 시도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도 역시 시군구 도시는 심의를 거치도록 됐다면 심의를 거쳐야만 그 일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 벌칙이라는 게 나와요. 벌칙. 쭉 넘어서 벌칙이 나오는데 201페이지 벌칙이 나와 있죠. 이 국토교법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다. 그러면 법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벌을 가는 벌칙 규정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죄한다. 이러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을 범죄한다. 이렇게 벌칙 조항을 두어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에 법률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쫙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월 내내 여기까지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1월 내내 4주 걸쳐서 여기를 쭉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서두를 할 예정인데 잠시 쉬었다가 일단 펴놓고 6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 하죠.